4제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숙지 15번 복습 영상입니다. 복습하실 분은 이 영상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유럽,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볼 건데 결국에 유럽이 뭐 이만큼인데 이제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이게 서유럽, 이게 동유럽이잖아. 오늘은 서유럽, 주로 서유럽 볼 겁니다. 동유럽은 어떤 제국이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가 있었잖아. 동로마는 살아남아도 오래 가잖아요. 한 1000년을 더 가잖아. 알겠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라고 따로 배울 거고요. 서로마 지역, 이 지역은 막 흥망성쇠 망했다가 뭐 새로운 게 생겨났다가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 서유럽 지역의 역사를 오늘 배울 거다. 중세 유럽이라고 하지만 주로 서유럽.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 서유럽 지역의 역사를 보려면 로마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 380년이면 로마 제국이죠. 종교로 이때 로마 제국이 맞이가고 있었지. 종교로 살려보려고 그랬지. 어떤 종교? 기독교로. 이거 무슨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살려보려고 그랬고,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기독교가 기득권이지. 기득권. 이미 얻은 게 많은 권력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패하죠. 맛이 갑니다.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신이 채찍을 때리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의 채찍이라 불리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틸라. 무슨 족이 쳐들어옵니까? 훈족이 쳐들어. 무서워. 훈족은 이제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흉노족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흉노는 누가 때렸던 애들이지? 한나라가 많이 공격했던 애들이지. 한나라가 공격하니까 흉노족이 달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쨌든 아틸라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 훈족이 막 오고 있었어. 보시면. 그런데 이 중간에 갑자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깜짝 놀란 애들. 얘네가 무슨 족이야?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다. 그럼 게르만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게르만족은 당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어. 평화로우니까. 근데 때마침 로마 제국은 맛이 가고 있었고, 때마침 누가 쳐들어오고 있었다? 오른쪽에서는 훈족이 쳐들어오고 있었다. 그럼 게르만족은 어떻게 할까요? 훈족이랑 싸울까? 아니면 도망칠까? 맞아요, 도망칩니다. 로마 제국으로 도망치는 거야. 로마 제국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로마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고요. 로마 영토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귀화해서 살다가, 특히 이 게르만족들은 결국에 이 이민족, 싸움 잘하는 애들이거든? 싸우는 게 일이었던 애들이야. 그래서 용병이 되고, 용병으로 일하다 보니까 결국에 실세가 됩니다. 용병 대장이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게르만족이 실세가 됐는지. 실제로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란 사람이, 야, 이거 뭐 게르만족이야 로마 제국이야 의미 없잖아. 이 용병 대장이 서로마를 476년에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황당하죠. 그 이후에 이 서로마 지역에 여러 왕국이 등장하는데,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반달, 동고트, 롬바르드 등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해요. 자, 체크할까요? 서로마 지역에 부르근트, 프랑크, 서고트, 롬바르드, 동고트, 반달, 여러 가지 왕국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오래 갔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였어. 금방 망하거든. 자, 프랑크를 세웠던 애는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이렇게 생겼죠. 영웅 같죠? 멋지죠. 클로비스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패밀리를 이제 물려줬죠. 왕위를. 왕관을 물려주는 거야. 로열 패밀리를 만든 거야. 왕조잖아. 갑자기 클로비스 왕조 이렇게 안 부르고 갑자기 메로빙거 왕조라고 불렀어요. 이거 자기 아버지 이름이야. 아버지 이름을 따서 메로빙거 왕조라고 땄고요. 그 다음에 클로비스는 이면 프랑크 왕국, 여기 옛날 로마 지역의 약간 프랑스 지역, 이쪽 지역을 먹었는데, 로마의 당시 기본적인 종교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클로비스는 과감하게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지. 왜냐하면 세례를 딱 받으면 클로비스 멋있는데 얘도 기독교인이구만, 주민들이 좋아할 때. 그 다음에 교황도 좋아하겠지. 야, 이거 착하구만, 교황, 나도 도와줘야지.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교황의 지지, 주민의 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이 프랑크 왕국을 단단하게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클로비스가 죽은 다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특히 누가 실세가 되냐면 당연히 왕이 보세요. 왕이 꾀꼬닥했어.
보통 누가 실세가 되죠? 밑에 있는 신하놈이 권력을 띵 먹죠. 누가 실세가 되냐면 당시 궁제라고 불려요. 동양에서는 신하들 중에 제일 센 놈을 재상이라 부르지만 여기서는 궁제, 궁궐의 재능 뭐 이런 뜻이야. 궁제가 실세가 됩니다. 자, 궁제 이름은 누구냐면 궁제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실세였던 궁제 이름이 카롤루스 마르텔이란 사람이야. 카롤루스 마르텔. 또 영웅처럼 생겼죠. 이 사람도 나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냐면 투르 푸아티에 전투라고 이슬람 애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었어. 이게 팔이잖아. 이게 팔인데 이슬람 애들이 무려 여기까지 바로 밀고 와요. 근데 카롤루스 마르텔이 나가서 여기서 막은 거야. 그러니까 유럽 세계의 멸망을 막은 거죠. 이게 투르 푸아티에 전투인데 이 투르 푸아티에에서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를 격퇴해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엄청난 영웅적인 기질이 있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왕까지 하려고는 하지 않았어. 공제로 만족했어요. 그러나 아들 피핀은 달랐지. 피핀 볼까? 얘가 피핀이거든. 야심가처럼 생겼죠. 피핀은 달랐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는 아빠랑 달라. 왕이 될 거야. 그래서 공제 피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왕이 된 거죠. 결국에 무슨 왕조? 카롤루스 왕조라고도 부르고 자기 아빠 이름 떼는 거죠. 그리고 아빠 이름 따는 게 전통이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름 뭐지? 카롤루스 마르텔. 그렇죠? 무슨 왕조? 카롤 왕조. 혹은 이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카롤링거 왕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만드니까 갑자기 이거를 누가 도와주냐면 교황이 도와줘요. 야, 쿠데타 잘 일으켰어. 교황이 승인해줍니다.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교황은 원래 누구랑 친했어요? 앞에 있던 클로비스랑 친했죠. 클로비스랑 친했던 얘기는 클로비스 이 로얄 패밀리를 죽인 피핀이랑은 친하면 안 돼요. 근데 교황이 왜 승인해 주냐면 그때 교황도 급했거든. 이 교황이 급했어요. 야씨, 나 급한디? 왜 급했냐면 동농 황제가 당시 성상 파괴령을 내려가지고 성상 파괴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성스러운 동상,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있는 뭐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상 이런 것들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거든. 동노모 황제가.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동노모 황제랑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만든 거 왜 부셔? 그래서 자기 편이 필요하니까 교황이 쿠데타하거나 말거나 승인해 준 거야. 돈이 고맙잖아. 피핀이 고마우니까 롬바르드를 점령합니다. 롬바르드는 이탈리아 북부라는 뜻이고 정복해서 교황한테 선물을 해주죠. 이게 교황령의 시작이다. 왜냐면 로마 교황이 다스린 땅이 이만큼이나 됐어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이 피핀의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땁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카롤루스.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는 이 서로마 지역 영토를 많이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전파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업적, 그 다음에 이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로마 교황이 이 사람한테 칭호를 줍니다. 서로마 제국 황제라는 칭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부흥시켜서 이 시기를 카롤루스 르네상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은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쪼개지는데 이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예요. 멋있죠. 왕건 자체가 멋있고요. 그 다음에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져요. 중프랑크,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됐었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졌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 중프랑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불리하죠. 왜냐면 양옆에서 저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다 좋은 땅이죠. 로마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이걸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약을 맺어서 봐봐, 베르댕 조약으로 한 번 쪼개졌지만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결국에 이렇게 됩니다. 서프랑크는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 쪽을 차지하고요.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 이쪽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오늘날 이탈리아 쪽을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르센 조약이 결국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자, 15-2번입니다. 지금 중세 유럽, 어디 유럽 보고 있죠? 서유럽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어떤 왕국이 만들어져 있었지?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이 어떤 상황이었다? 처음에 프랑크 왕국이 어떤 상황이었다? 처음에 메로빙거 왕조에서 뭘로? 카롤링거 혹은 카롤루스 왕조로 바뀐 상황이었다.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무슨 조약?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계기로 뭘로 나뉘었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뉜 상황이었다. 쪼개진 상황이에요. 결국에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프랑크 왕국이 사실상 분열됐죠. 그리고 힘이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힘이 약화된 거야. 프랑크 왕국의 힘이 약화됐다. 서유럽에 힘이 강한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 틈을 타서 누군가 쳐들어오겠죠. 누가 쳐들어오냐면 바로 노르만족이죠. 노르만족. 다시 말해서 바이킹이 옵니다. 이런 애들 장난 아니죠. 벌써 장난 아니지.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약간 힘이 빠진 틈을 타서 노르만족이 유럽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애들. 그래서 못 막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공국,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공국, 시칠리아 왕국, 여러 가지 왕국들이 생겨납니다. 볼까요? 보시면 노르망디 공국 여기. 그다음에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공국,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다 바이킹이 세운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누가 오냐면 마자르라는 애들도 옵니다. 마자르족이야족. 얘네들이 와요. 오늘날 헝가리에 살고 있는 애들이 마자르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왕족? 이 당시 이슬람 아바스 왕조도 살아있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었다. 근데 당시 사회 구성원은 요랬대요. 전사, 싸울 줄 아는 놈들, 그 다음에 농민, 농사 짓는 애들, 성직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럼 누가 이 사회에서 중요해질까요? 결국에 기사가 제일 중요해져요. 이 기사 계층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 기사를 중심으로 뭔가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이 전사계급, 전사를 뭐라 불렀죠? 기사라고 불렀죠? 기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회를 뭐라 부르냐면 봉건사회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과정 볼게요. 자, 전사들이 성장해서 기사층을 얻어내고요. 얘네들이 경쟁하죠. 그래서 센 애들은 제후, 왕이 되기도 하고 황제까지 됩니다. 또 보통 강한 기사들은 뭘 갖고 있다? 강한 기사들 보통 이제 영주라고 부르죠. 영주. 그렇죠? 영토의 주인 뭐 이런 뜻이거든. 결국에 영토를 갖고 있고요. 이 영주들은 자기 이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결국에. 그래서 여기다가 애들을 투입합니다. 이 투입한 애들이 명칭이 뭐죠? 농노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강한 기사들은, 다시 말해서 영주들은 보통 영토를 갖고 있고요. 이 영토는 이 땅 있잖아. 이 땅은 뭘로 관리한다? 장원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하죠. 장원은 뭐냐?
영주가 다스리는 농장. 이 농장에는 누가 들어간다? 보통 농노라는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센 기사를 제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힘 약한 기사를 그냥 기사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서로 관계를 맺거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주종관계라고 불러요.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이런 뜻인데, 주종관계라고, 이름은 주종관계인데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쌍무적 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쌍무적 계약이 무슨 뜻이냐면 쌍방이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서로 의무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제후는 밑에 사람한테 영토를 줘야 되고, 일단 보호도 해줘야 돼.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은. 그 대신 기사는 충성을 바쳐야 되고, 전쟁 나면 전쟁에 참가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서로가 의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주종 관계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쌍무적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제후 있잖아. 힘센 애들, 힘센 기사들. 얘네들은 보통 뭐 가지고 있다고? 땅을 갖고 있다고. 그럼 땅에서 농사 짓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 농노라고 부르죠. 자, 농노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이거는 지배하고 예속당한다 그래서 지배 예속 관계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농노는 제후의 영토에 예속된다. 속박되어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죠. 묶인 거야. 노동력 묶여서 뭘 제공한다? 노동력 플러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플러스 세금도 제공해요. 하지만 제후는 이제 그 대신에 농노를 보호해 주기만 하면 돼. 왜냐면 위험하잖아. 생각해봐. 선생님, 저는 농노인데 혼자 농사 지을래요? 나가서. 혼자 예를 들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나가라. 그럼 누가 쳐들어오겠어? 마자르 오고, 노르만 오고,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기사님, 저 지켜주세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시스템이 전개된다. 자, 그럼 밑에 봉건사의 특징 볼까요? 정치적 구조. 그럼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낸 애들은 기사들이야. 기사들은 무슨 제? 주종제. 경제적 구조. 경제적 구조라는 게 결국에 기사들이 가진 땅을 누가 농사 짓는다고? 누가 들어가서? 농노들이 들어가서 농사 짓죠. 경제적 구조는 뭐다? 장원제. 이 시스템, 이러한 형태를 장원제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제후. 힘센 기사죠. 힘센 기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자신의 영지에서, 영지가 다스릴 땅, 토지 지자니까 영토야.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에서 농노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입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리. 자신의 영지에 이른 상위 제후한테 간섭받지 않을 권리. 알겠죠? 딴 사람이 와서 뭐라 못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얘가 이제 제후, 영주, 힘센 기사죠. 얘네들 그냥 일반 기사. 자, 그 다음에 농노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 제후에게 보호를 받는 대신에, 그쵸? 무슨 의무? 노동의 의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은 소유할 수 있어. 이게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결혼도 가능했어. 이것도 좋죠. 하지만 이사는 못 다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못 가? 근데 맨날 노동해야 되고 세금 내야 돼? 이거는 노예잖아. 아니야. 노예들은 재산 못 가지잖아.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결혼도 가능해. 이건 일반 농민이야. 그래서 농노라고 부르는 거야. 농민적 속성도 갖고 있고 노예적 속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농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대제후, 제후, 기사. 그렇죠? 쌍무적 계약. 이런 거. 그다음에 장원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장원이죠. 장원. 영주들은 보통 성 안에 틀어박혀 살고요. 기사들도 여기 보통 이런 데 살죠. 영주. 이게 힘센 기사. 이렇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농노들이 농사 짓지. 농사 짓는 거. 교회에서 이제 성직자가 있는 거. 이게 중세 장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노르만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왔어. 그럼 이때 누가 나가서 싸워주는 거야? 야, 나가자. 영주들이 기사 데리고 나가서 싸워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중세 장원. 그리고 이 장원제를 포함한 뭐 주종제 혹은 뭐 지배 예속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 사회를 뭐라 부른다? 봉건 사회.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이 봉건 사회라는 큰 개념 아래 정치적 개념으로는
정치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결국 정치를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애들이죠. 그래서 기사와의 관계인 뭐죠? 주종제. 주종제는 사실상 쌍무적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경제적 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영주가 가진 땅을 영지를 누가 들어가서 노동했다? 영지를 농노가 경작했죠. 이걸 뭐라 부른다? 결국에 장원제. 그래서 이 장원제 속에서 이제 또 무슨 관계가 나오는 거야? 결국에 기사가 이제 농노에게 일을 시키고 농노는 기사한테 예속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지배 예속 관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결국에 중세 사회의 주인공은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농노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기사와 농노 사이에서 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누가 있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성직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싹 다 포함하는 이게 바로 봉건사회다. 됐고. 요거는 그럼 풀어볼까요? 이게 주종관계. 이게 무슨 관계? 지배 예속 관계. 이거는 국왕이고 제후고 기사고 농노.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힘이 빠졌던 프랑크 애들은 어떻게 됐는가? 중프랑크는 힘이 없었고요. 서프랑크는 이제 카페 왕조가 됩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독일 지역에 있었던 동프랑크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전성기를 맞이했던 애가 오토 1세라고, 오토 1세예요. 마자르족, 슬라브족을 격퇴하고요.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명칭을 얻어내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명칭을 얻어냅니다. 교황 임명이죠. 그래서 영토가 상당히 넓어져요. 이렇게 쫙 동프랑크 애들인데 이렇게 넓어져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그 다음에 노르망디 공국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영국을 세우거든. 세운다기보다 영국을 점령하죠. 정보가 윌리엄이 여기 살았어요. 카페 왕조의 중간에 여기 윌리엄이 살았어. 그래서 여기 윌리엄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알겠죠? 정보가 윌리엄이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정복했고요. 그래서 노르만 왕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봉건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둠스데이 북이라고 토지 조사했던 기록이 남아있다.